내가 살던 곳에선 굶지는 않는다던데요, 상사님. 바람이 강했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고 그 병사는 다음 날 탈영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혜성, 37, 북한 양강도 국경경 비대 상사. 저는 누구보다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정확히 따랐고 철조망 점검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으며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총은 언제나 깨끗했고 제 시선은 언제나 국경선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은발이 휘날리는 초소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있던가. 태어난 곳도, 배치받은 부대도,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심지어 생각해야 할 것조차 정해져 있는 이 삶이 과연 내 것인가. 아무도 없는 초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일은 반복적이고 삭막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구령을 외치고 같은 길을 순찰하며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변하는 건 날씨뿐이었고 그마저도 결국 겨울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라디오에서 남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영상 5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날씨를 선택할 순 없어도 주말을 선택할 수 있는 곳,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초소 밖 철조망은 녹슬어 있었고 그 너머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매일 지켰지만 동시에 그 경계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사님, 남쪽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다를 거라고. 저 너머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철조망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내렸으며 저는 그저 그 경계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보고 싶다. 그 욕망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더 깊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쪽엔 굶지는 않는다더라. 그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제 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게 이렇게 절박한 거라는 걸. 겨울이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초소 근처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건 새벽 순찰 중이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고 숨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라면 그냥 지나쳐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안아 올렸을 때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초소로 옮겨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 말에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쪽엔 굶지는 않는다더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축 늘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노인의 손은 뼈만 앙상했고 그 손톱 밑엔 흙과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어왔을까? 무엇을 바라고 이 추위를 견뎌왔을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저는 노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고 바람은 철조망 사이로 스며들어 휘익 소리를 냈습니다. 남쪽엔 굶지는 않는다더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37해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고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봄이 와도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이게 삶이니까. 하지만 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었고, 그래서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는 게 맞나?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굶주리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노인처럼 쓰러지는 게 내 인생의 끝인가? 아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강렬하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초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 남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라디오에서만 들었던 목소리들이 살아가는 곳, 살아야겠다. 그 욕망이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의무감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가 매일 점검하던 그 경계선, 그 안에 약한 지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남쪽엔 굶지는 않는다더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거기 누구냐? 움직이지 마. 총구가 제 등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2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순찰복을 입고 초소를 나섰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철조망까지는 약 300m. 제가 수없이 걸었던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의 삶은 오늘로 끝이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3번 구역 철조망, 우측 하단부 약한 지점, 감시 초소 사각지대. 눈보라가 이 정도면 야간 감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도.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어둠은 사방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망을 자르는 소리가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간신히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겼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지금 뒤돌아보면 끝이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경사를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그 끝에 얼어붙은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 저쪽까지 가야 산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꽈드득 소리가 났고 금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맞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발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정혜성, 당장 돌아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 여기서 죽더라도 앞으로 가야 한다. 마침내 강 반대편 땅이 보였습니다. 남쪽 경계선, 철조망 너머.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조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귀순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갑고 하얀 눈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무엇인지 평생 알지 못했으니까요. 의식을 되찾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따뜻한 공기.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붙잡힌 건가? 다시 끌려간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중위는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낯선 언어였습니다.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김중이라는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중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좀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저는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뭔가 약이라도 탄 건가? 중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평생 마셔본 것 중 가장 따뜻한 차였습니다. 김중희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늘 빨리, 정확히, 완벽히 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느림은 곧 무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해도 된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해도 됩니까? 김중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의 무게를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조사는 길었습니다. 출신지, 소속 부대, 탈북 경위, 가족 관계.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중희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면 기다려주었고, 제가 혼란스러워하면 천천히 다시 물어주었습니다. 힘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명령만 받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중희가 물었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안 냅니다.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중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긴 그런 곳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세계였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귀순자 신분으로 공식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착지원센터로 옮겨진 첫날 상담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제 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정혜성 씨 방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방, 내가 혼자 쓰는 공간, 평생 여럿이 쓰는 막사에서 살았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 전체가 저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방. 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이런 침대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장에는 저 말고도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살고 싶다는 눈빛.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직업도 살 곳도 심지어 아침에 먹을 밥도요.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정해진 대로 살았는데 지금 스스로 선택하라니. 뭘 선택해야 하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는데. 강사가 나눠준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또 껐습니다.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지길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제주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교육이 진행될수록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버스를 타는 법, 은행을 이용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유를 골라 계산대에 섰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필요한지 물어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선 주는 대로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산 물건, 제 돈으로 산 물건, 이게 내 삶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속도대로, 제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밤마다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받고 날씨를 확인했으며 내일 갈 곳을 검색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 내 방식대로.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당신 가족 지금쯤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같은 교육생이 던진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동생,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 제가 두고 온 사람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교육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좌제야. 당신 가족 지금쯤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용소, 연좌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가족을 버린 대가라는 걸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보였습니다. 혜성아,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는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는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배부른 배, 자유로운 내일.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교육을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여기서 웃을 권리가 있는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호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에서 보호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보호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 생각하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보호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가족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그게 진짜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서 잘 살아내야 언젠가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남아야 가족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무너지는 건 진짜 배신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결의입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 씨, 합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격.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정착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툴렀던 한국어는 자연스러워졌고 낯설었던 거리는 익숙해졌으며 두려웠던 사람들은 이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취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비업체였습니다. 군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정착 상담사가 추천해 준 곳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성입니다. 북한에서 경계 근무를 했고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경비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정 씨, 합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합격. 제가 선택한 곳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경비복, 계급장이 아닌 명찰, 정혜성, 제 이름이 새겨진 명찰. 이제 저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 근데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 이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순찰 구역을 돌며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불이 꺼졌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북에서도 매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감시였습니다. 지금은 보호였습니다. 그때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건물 주위를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눈발 속에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을 하며 제가 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아봤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올 곳을 찾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올 곳, 집이 아니라 제가 만든 삶, 제가 선택한 자리.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난로가 있고 뜨거운 커피가 있었습니다. 선배가 물었습니다. 춥지?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추웠지만 견딜만 했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아서. 그리고 내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정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동료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과거의 저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성, 39.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미래를 직접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 경비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어색하게 서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긴장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실수는 곧 처벌이었고 느림은 무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순찰 중 실수를 했습니다. 한 구역을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다음부턴 체크리스트 보면서 하세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 표정이었습니다. 주말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두고 온 사람들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찾아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선택이고, 누군가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 하나가 제 것이었습니다. 철책을 넘은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향한 기원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혜성은 죽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며 숨만 쉬던 그 사람은 철책 너머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지금의 정혜성은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피어난 변화.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